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우리 앞선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공리주의의 유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한계가 있다. 즉, 유용성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즉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면 어떠한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유용성의 원리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특히 유용성의 원리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기본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왜 정의롭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우연성, 즉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인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기본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부여받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결국 유용성의 원리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그러한 정책을 정당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국가의 필요성과 관련한 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국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홉스, 로크,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홉스 선생님께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각자에 대한 전쟁에 빠져듭니다. 즉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연 상태는 개개인이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인간이 인간에게 뜻대로 다가오는 그러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그 권리를 리바이어든에게 위탁을 하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결과 국가가 출현한다. 국가가 출현한다.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계약을 통해서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개인의 생명권, 즉 자기 보존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물론 국가가 출현하면 각 개인은 자연 상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존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존권을 행사할 권리를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군주, 즉 리바이어든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 누구든 비명 행사할 수 있지요. 결국 국가는 필요하긴 셈이지요. 자,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결국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 곧 자연권이죠. 그 자연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도구다. 수단이다. 도구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기 보존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도구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내려놓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개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자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국가가 없는 상태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국가가 없는 상태보다 훨씬 낫다. 이러한 악이 있지만,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없는 상태, 즉 자연 상태보다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게 주권을 지닌 군주로서 이 국가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여 군주만이 이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자연권을 휘둘러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이 있지만 국가는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악이다.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자연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요. 누구든지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 상황보다는 차라리 자연권을 누군가에게 절대적 권력을 지닌 주권자, 군주에게 맡기고, 즉 리바이어든에게 맡기고 그 리바이어든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결국 홉스의 의견에 따르면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가 출현하는 셈이죠. 국가가 필요한 셈입니다. 자, 이어서 루소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 구성원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따르겠다고 합의하면 사회 상태는 국가 상태로 이행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에 기반하여 일반 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지는 공감 능력에 바탕을 두는데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넘어 공적 차원의 이익, 즉 공공선을 지향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국가 상태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일반 의지에 합의할 때 출현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서 출현하는가? 개개인이 일반 의지에 합의할 때 국가가 출현한다. 즉 국가 상태로 이행이 된다. 그럼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일반 의지는 개인적 차원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일반 의지다. 그러니 일반 의지는 공공선을 지향하게 되겠지요. 공공선을 지향한다. 그래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합의하는 순간 국가 상태로 이행하면서 국가가 출현한다. 자, 그럼 이 일반 의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측면인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일반 의지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의지는 원래부터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국가 권력은 일반 의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국가는 일반 의지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대행자 혹은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부름꾼은 내가 주문한 대로 일을 처리할 뿐이지 나의 직접적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짐작대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달 앱을 통해 피자를 주문했는데 배달 기사분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은 아마 짬뽕을 좋아할 거야. 피자보다는. 그래서 피자를 짬뽕으로 바꿔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배달 기사분은 우리의 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문한 대로 배달해 주면 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대리자는 바로 배달 기사님과 같습니다. 자, 먼저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이 쟁점에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일반 의지는 나의 개별적인 의지의 일부분입니다. 즉, 여러분 개개인, 우리 개개인의 개별적인 의지의 일부분입니다. 개별 의지. 자, 이 개별 의지 중에서 사익이 아닌 공공선,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를 우리가 그것을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반 의지는 외부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공공의 이익에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그 공공의 이익에 실제로 따르는 것이죠. 스스로 일반 의지에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반 의지는 일단 나로부터 출현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이기적인 사사로운 욕망에 따르지 않고 공공선에 따르겠다는 나의 이 개별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따르는 것이니 일반 의지에 따르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일반 의지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실제로 또 일반 의지에 따르고, 그리고 모든 개인은 바로 이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일반 의지에 합의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를 여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의지를 통해서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일반 의지를 통해서 확보되는 자유와 평등, 우리가 그것을 시민적 자유라고 합니다. 시민적 자유다. 자, 이 시민적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셈이지요. 마치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자,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자, 이 일반 의지를 누가 대표할 수 있는가? 대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일반 의지는 나로부터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나를 온전히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직 나를 대표가 아닌 대리 혹은 대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리 혹은 대행. 그러면 대리 혹은 대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자, 이것은 대표자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적인 의사가 이러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그 짐작대로 어떤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마치 여러분이 제기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자이고, 대리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리자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의사를 마치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일반 의지는 대표할 수 없다. 그럼 일반 의지는 어떻게 작동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대리 혹은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행자,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달앱을 통해 우리가 주문한 대로 피자를 배달해주는 그런 배달 기사님처럼 우리의 심부름꾼, 대표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으로서 대행자,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의지는 양도 가능하다, 양도 불가능하다, 절대로 양도 불가능합니다. 양도 불가능하고, 그러니 양도 불가능하니 이 대표자를 통해서 일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 의지는 오로지 대리 혹은 대행될 뿐이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대리자, 대행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루소는 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대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아닌 자신의 의사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루소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중앙 집권적인 방식의
권력이 아닌 지방 분권적인 방식의 권력 분배를 통해서 통치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소는 지지하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결국 우리는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군가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대상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의지를 통해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거의 준하는 사회적 자유 혹은 시민적 자유를 확보합니다. 그 사회적 자유를 그 시민적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구성합니다. 자, 일반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민적 자유,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시민적 자유를 회복하는가?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단 일반 의지는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공익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그리고 그러니 결국 복종의 주체는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의지에 나의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리고 그러한 일반 의지로서의 자유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개인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반 의지는 누군가가 나의 개인의 일반 의지를 대표할 수 있는가? 대표할 수 없다. 오로지 대행할 수만 있을 뿐이다. 결국 그러니 이 나로부터 출발한 이 일반 의지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귀속되어 있는 셈이지요. 자, 그러니 나는 여전히 이 일반 의지를 통해서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반 의지를 통해서 확보되는 자유는 시민적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거의 준하는 거기에 버금가는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반 의지를 통해서 자연 상태의 자유에 버금가는 시민적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출현하는 이 일반 의지가 출현하는 순간 국가 상태가 출현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국가 상태에서 일반 의지를 매개로 하여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시민적 자유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는 모든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우리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계속 나아가서 자, 반면 우리는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마치 나의 의사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은 직접 대표자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그 사람을 대표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마치 나의 생각과 의견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표자가 여러분 자신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마치 여러분 자신의 의사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대표자에게 권한을 양도한다는 것은 주인님의 뜻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노예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루스는 한 번 더 일반 의지는 누군가를 통해서 대표될 수 없다. 대표될 수 없다. 자, 오직 일반 의지는 대리 혹은 대행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반 의지는 대표자가 아닌 대리자를 통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의지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혹은 여러분의 일반 의지를 누군가 대신 행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일반 의지를 누군가가 대표한다면, 그래서 그 누군가가 대표자가 된다면 결국 일반 의지를 그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님의 뜻에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주인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제 생각과 말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의 일반 의지를 누군가 대표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는 누군가에게 대표될 수 없다. 대표될 수 없다. 오직 대리, 대행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일반 의지를 통해서 일반 의지에 합의한 결과 출현하는 국가 상태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롭다. 왜? 그 일반 의지를 누군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리, 대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롭다. 더 나아가서 그 결과 여러분은 국가 상태에서 즉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합의하기로 한 계약을 통해 출현한 국가 상태에서 여러분은 자연 상태에 버금가는 시민적 자유, 즉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시민적 자유를 혹은 사회적 자유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루소 선생님께서 결국 국가는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인 셈이지요.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일반 의지는 누구에게 양도될 수 없는 거예요. 양도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의지가 바로 주권이죠. 주권. 그러니 이 주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입법권이 누군가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여러분 개개인은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그 일반 의지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속박되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즉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자, 결국 루스의 견해에 따르면 여러분은 일반 의지를 통해서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계약을 맺는 순간 국가가 출현하지요. 결국 국가 상태에서 일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연적 자유 상태,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시민적 자유를 온전히 확보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물론 홉스 선생님과 루소 선생님은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행사하는 주도권과 관련하여 사실상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홉스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홉스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루소 선생님을 비판하자면 국가의 주권은 사회계약에 참여한 주체가 아닌 리바이어던에게 귀속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루소 선생님의 관점에서 홉스 선생님을 비판하자면 일반 의지로서 주권이 인민에게 있기에 양도 불가능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저희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홉스와 로키스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그 비판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홉스와 루소 모두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국가가 자연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주권을 행사하는 주도권, 누가 주도적으로 그 주권을 잡고 행사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홉스와 루소 선생님은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 선생님은 루소 선생님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왜냐? 루소는 그 일반 의지가 그 누군가에게도 귀속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개개인의 인민에게 있다. 양도 불가능하다. 대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홉스 선생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홉스 선생님은 그 일반 의지, 이 루소 선생님이 말하는 그 일반 의지로서의 그 주권이 개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어던에게 귀속된다. 리바이어던이 주도적으로 주권을 장악한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홉스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도권과 관련해서
홉스 선생님의 관점에서 루소 선생님을 비판하자면, 야, 루소야, 너는 그 국가의 주권은 사회계약에 참여한 주체가 아니라, 즉 인민 하나하나 개개인 그 주체가 아니라 네 바이어든에게 기속되어 있어. 너는 그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루소 선생님도 홉스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어요. 야, 홉스야, 아니야. 일반 의지로서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 불가능해.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걸 네 바이어든에게 전부 양도한다고 할 수 있니?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가 루소를 비판하는 관점, 즉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가 아닌 리바이어든에게 기속됨을 루소는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루소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홉스 선생님을 또 비판할 수 있어요. 일반 의지로서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기에 양도 불가능함을 홉스는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국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마르크스 선생님은 홉스와 로크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니 마르크스 선생님은 저는 국가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홉스와 루소 선생님의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계급과 함께 출현한 계급사회의 산물로서서 지배계급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입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이 국가를 타도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어요. 자, 먼저 앞서 우리가 살펴본 홉스와 루소 선생님 견해에 따르면 국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는 국가는 필요 없다. 오히려 국가는 악이다. 악. 왜 국가는 필요 없는 악인가?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출현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출현하고, 가진 자로서 즉 사유재산, 생산수단을 가진 자인 자본가 계급이 가지지 못한 자, 즉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 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 즉 일은 많이 시키면서 임금은 작게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가 계급은 점점 더 사유재산이 축적되어 부자가 되고, 노동자 계급은 점점 가난해진다. 심지어 이러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이 경제구조,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국가가 정당화한다. 따라서 이런 국가는 필요 없다. 즉시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여 이 국가를 타도해야 된다. 어떻게? 폭력혁명을 통해서 타도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마르크스 선생님은 홉스와 루소 선생님과는 달리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여쭈었어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기에 국가를 타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마르크스 선생님이 국가 따위는 인간의 행복에 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신의 시간과 젊음을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를 돕기보다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관을 넘어 오히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 결국 국가는 노동자 계급이 아닌 자본가 계급의 편에 서 있는 셈이지요. 노동자 계급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소멸시키고 국가가 없는 공동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드린 것처럼 국가는 필요한가? 이 쟁점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국가는 필요 없다. 사유재산을 매개로 가진 자, 즉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그러한 착취를 즉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한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를 국가가 정당화한다. 자, 이렇게 착취를 정당화하는 국가는 당장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여 폭력혁명을 통해서 갈아엎어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없는 일종의 연합체로서 공동체를 이뤄내야 한다. 이것이 마르크스 선생님의 입장이지요. 자, 계속해서 전국의 노동자는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타파한 이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그 국가 자체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소멸 이후 모두가 평등한 연합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죠. 이 공동체 안에서 재화의 분배 방식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리를 따릅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공산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는 결국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이 아닌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 공산주의다. 즉 사회재산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이러한 공산주의로서의 경제 시스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즉각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없는 평등한 연합 공동체인 이 공산주의 사회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마르크스 선생님은 사실상 홉스와 루소 선생님 모두를 비판하고 있군요. 마르크스 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홉스와 루소 선생님 모두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즉 국가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임을 간과합니다. 반면 홉스와 루소 선생님은 마르크스 선생님의 이러한 비판을 간과하고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때요? 마르크스 선생님, 저희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마르크스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홉스와 루소 선생님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마르크스 선생님은 결국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요. 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국가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홉스와 루소 선생님은 자연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 출현하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요. 따라서 마르크스 선생님이 홉스와 루소 선생님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홉스야, 루소야. 너희들은 자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너희 국가가 뭔지 아니? 국가라고 하는 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마르크스 선생님은 홉스와 루소 선생님 모두를 비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판을 듣고 홉스는 가만히 있을까요? 홉스 선생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글쎄요, 마르크스 선생님은 국가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로 돌변하는 그 자연 상태를 고려할 때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는 지나치게 순진하고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는 자기 보존으로서 자연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악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마르크스 선생님은 자본가 계급인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국가는 필요 없다. 그런데 홉스가 볼 때는 이러한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 너 너무 순진해. 너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국가가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 그래. 자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면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로 돌변해, 이 녀석아. 그러면 너도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비명 행사할지 몰라. 얼마나 비참한데 국가를 부정하니 이 순진한 녀석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좀 더 선생님이 다듬어서 표현하자면, 야, 마르크스, 국가는 말이야, 자기 보존으로서의 자연권, 그 자연권이 바로 자기를 보존하는 권리죠. 자기 보존으로서의 그 자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필요해.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는 반드시 필요해. 물론 그 과정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돼. 그런 부정적인 측면, 즉 부작용이 있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만 여전히 국가는 필요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정리를 하자면 국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마르크스 선생님에 대해서 홉스가 비판을 한다면, 자, 국가는 말이야 자기 보존으로서의 자연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악이야. 그런데 너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문학 심포지엄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현재까지 살펴본 그 인문학적인 알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여러분 각각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가 다르죠.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이 인문학적인 알을 어떻게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풍부하고 아름답게 원만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